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의 두 번째 꼭지인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의 의도, 왜 인공신경망이 무엇을 모사하고자 하는 것이냐, 즉 사람이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을 모사하기 위한 기계를 만들고 싶은 것이 뉴럴 네트워크,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의 목적이었고요. 그 인공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퍼셉트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퍼셉트론의 확장판인 다층 퍼셉트론,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 또는 이제 줄여서 MLP라고 불리우는 방법론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게 왜 이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예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분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초평면을 만드는 리니어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리니어 모델이라는 것은 2차원일 경우에는 어떤 공간상에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 이 둘 사이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직선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직선을 찾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오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단순히 선형 디시전 바운더리만 산출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진다, 또는 컴플렉시티가 낮다라는, 또는 캐퍼시티가 낮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표현되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도 두 범주 사이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범주가 아닙니다. 회귀 모형 같은 경우로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에 제 1차원 데이터로 보면 X와 Y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선형 회귀 분석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회귀 직선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곡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면 이제 오버피팅을 이제 좀 차치하고서라도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보다 복잡한 컴플렉시티가 높은 관계, 릴레이션십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선형 모델은 다소 이 복잡도 또는 캐퍼시티가 낮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복잡도가 낮기 때문에 예측 성능 관점에서 prediction performance가 이제 높지 못하다,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제 산출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 항상 모든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선형이 아닐 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뜻이지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은 만약에 이 circle과 cross가 아니라 이건 여기서는 이게 아니고요. 이제 square라고 다시 할게요. 자, 네모와 동그라미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을 그려보세요. 이게 바로 XOR 문제입니다. 양쪽 대각선이 같은 범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쪽의 대각선이 같은 범주인 게 이제 XOR 문제인데, 이 XOR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위아래로 50%씩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선을 긋는다면 이쪽 좌하단 쪽에서는 동그라미, 파란색 동그라미만 존재를 하지만 우상단 쪽에서 파란색 동그라미는 오분류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직선을 그어도 이렇게 서로 대각선이 같은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퍼셉트론 하나 가지고 저는 두 범주를 구분하는 선 하나를 그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선을 여러 개를 그어서 합치자라는 게 다층 퍼셉트론, MLP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복잡한 문제를 directly,
직접 풀 수가 없다면 이거를 디컴포즈 하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small and simple problem으로 decompose를 한 다음에 각각을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 숫자는 지금 개념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XOR 문제랑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왼쪽 하단에 해당하는 점을 구분할 수 있는 퍼셉트론을 하나를 만들고 오른쪽 상단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표시를 구분할 수 있는 퍼셉트론을 만들어서 이 둘을 적당히 잘 조합을 하게 되면 두 선 사이에 있는 것들은 십자 표시가 되겠고요. 두 선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일자 표시가 되는 구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된 오른쪽에 예시된 퍼셉트론 2개짜리의 MLP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퍼셉트론은 선형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선형 모형을 어떻게 결합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비선형 경계면들 또는 함수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퍼셉트론을 이제 그러면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인풋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인풋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이 퍼셉트론들을 여러 개를 놓고 아웃풋을 만들면 이제 이걸 히든 노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많이 놔가지고 복잡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인풋이 있는 상황에서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를 두어서 복잡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Y라고 하면요. 이쪽이 지금 왼쪽이 우리가 본 이 영상에서 설명할 히든 레이어가 단 하나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고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게 요 히든 노드의 이 히든의 레이어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이제 뭐가 되느냐? 딥러닝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구분을 하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대각선에 해당하는 영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등고선으로 다시 한번 3차원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배웠고요. 의사결정 나무도 배웠고요. 뉴럴 네트워크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는 만약에 이게 정확한 이제 예시는 아니지만 decision boundary, 다시 말하면 classification boundary가 만약에 어떤 piecewise linear boundary의 결합, 그러니까 어떤 선들의 조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갖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선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릴 수 있는 선의 개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그려냅니다. 그렇지만 이 선에 해당하는 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또는 기울기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습니다. 반면에 의사결정 나무는 선의 개수는 몇 개를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그렸다, 이렇게도 그렸다, 막 여러 개를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죠. 그런데 설명력, 어떤 변수의 특정 값보다 작다, 크다라는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당하는 선은 축의 수직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층 퍼셉트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선의 개수를 우리가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습에서 해볼 텐데 히든 레이어의 수 또는 히든 노드의 수를 바꿔가면서 단 이 본 강의에서는 히든 레이어는 하나로 고정을 시키고요. 히든 노드의 개수를 여러 개를 바꿔가는 작업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방향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곡선처럼 보이지만 조금 약간 좀 이제 과장을 해보면 이렇게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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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이렇게 해서 선의 조합으로서 표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와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 어떤 방법론이 가장 유연한 분류 경계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층 퍼셉트론, MLP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다층 퍼셉트론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요 히든 노드라고 표현된 요 하나가 퍼셉트론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H1부터 HP까지 P개의 퍼셉트론이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설명 변수들은 각 퍼셉트론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정보들에 대해서 각 퍼셉트론은 1번 퍼셉트론부터 해서 P번 퍼셉트론까지들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취합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볼게요. 1번 X1에 대해서는 첫 번째 퍼셉트론과 W11이라는 가중치에 의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반면에 P번 퍼셉트론에 대해서는 X1은 W1P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연결이 될 겁니다. 요 W11과 W1P는 같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1번 퍼셉트론이 X1이라는 변수를 취급하는 중요도인 W11과 2번 퍼셉트론이 1번의 가중치와 P번 퍼셉트론이 1번 변수를 고려하는 가중치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상에 대해서 사람이 각각이 다 다르게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죠. 퍼셉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퍼셉트론이 해당하는 정보를 다르게 처리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각의 퍼셉트론이 나름대로 처리했던 정보를 취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순히 리그레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 노드는 모든 퍼셉트론의 그냥 결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y라는 값은 여기서 i는 0부터 p까지 각각의 wp의 요 숫자 2, 요 2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의 의미는요. 이제 히든 노드에서 아웃풋 노드로 연결되는 가중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식을 다시 여기서 써보면 여기서는 이 파트는 WDP의 괄호 1승 이렇게 표현을 하면 D번째 변수가 P번째 히든 노드에 연결되는 가중치 인풋과 그래서 얘는 1번이라는 숫자는 인풋과 히든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다소 다릅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있는데 복사를 하느라고 복잡하게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노드가 다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선 아웃풋 노드의 개수 여기서 보시는 이 number of 아웃풋 노드는 노드의 수는 뭐랑 같냐면 클래스의 수와 같습니다. 범주의 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주가 3개짜리인 분류 문제를 만든다 하면 아웃풋 노드를 3개를 만드는 것이고요. 범주가 4개짜리인 아웃풋 노드를 만든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이 아웃풋 노드를 4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인코딩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학습시킬 때는 이거는 잠깐 쓰고 관계상 지우겠습니다. y 값이 만약에 실제로 1번 범주다.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그러면 여기만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의 값을 갖습니다. 만약에 2번 범주에 속하는 데이터다. 그러면 y는 2번에 해당하는 값만 1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0의 값을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 파트는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웃풋 노드를 분류 문제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선 앞에서의 퍼셉트로처럼 z라는 값은 각 히든 노드로부터 받은 선형 결합 값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이 수식은 각각의 히든 노드부터 Z2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이
가중치들을 가져다가 결합을 한 값이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는데 무엇을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 결국 yj 아웃풋 노드는 어떤 값을 갖느냐. yj는 여기서 보시면 우선 요 점선 앞쪽에 해당하는 z값을 익스포넨셜을 씌웠습니다. 익스포넨셜을 씌웠습니다.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씌운 이유는 뭐냐면 z가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얘는 항상 이제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각각의 이 1번부터 10번까지 아웃풋 노드의 z값을 전부 익스포넨셜 씌운 걸 다 더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요걸 의도하는 바냐면 요 식에 의해서 y1 더하기 y2 더하기 쭉 해서 yc까지는 항상 1이 됩니다. 항상 1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yi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반대쪽으로 쓸게요. yi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고요. 모든 범주에 대해서 c까지 yi의 합은 1이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결과물을 해석할 수가 있느냐? 각각의 출력 노드의 최종적인 아웃풋은 해당 범주에 속하는 확률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형태를 쓰는데 요거를 뭐라 부르느냐?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맥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히든 노드의 개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이 인공신경망의 복잡도, 컴플렉시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히든 노드의 개수를 많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복잡한 어떤 회귀선을 추정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와 초록색 동그라미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역, 우리가 히든 노드의 개수, 여기서는 뉴런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히든 노드의 개수가 3개일 때 나타나는 구분선 영역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히든 노드를 6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구분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히든 노드를 20개를 사용했을 때 구분선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지금 복잡한 모양으로, 변수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한 모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학습의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예시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데이터가 이렇게 양쪽 두 사이드에 이렇게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에 네모가 있고요. 왼쪽 하단과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가 있는 이 두 범주를 구분하는 MLP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지울게요.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동그라미만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직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직선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x1 더하기 x2 더하기 x2 빼기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숫자를 h1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x1 앞에 1, x2 앞에 1,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분의 3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분의 1 해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익스포넨셜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러한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데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반환하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는 단계 함수입니다. 스텝 펑션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1에 2분의 1을 대입하고 x2에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a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요 g 함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반면에 2분의 3,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a 값은 2분의 1이 나오고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니까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h는 다시 1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로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요 위에 있는 동그라미만 구분할 수 있는 직선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직선식은 보시는 것처럼 A2는 x1 더하기 x2 빼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로 보는 것처럼 x1 앞에 1, x2 앞에 1 빼기 2분의 실수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퍼셉트론 히든 노드하고는 x1과 1, x2의 1,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5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이 선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점들에 대해서는 a를 구하고 다시 액티베이션을 시키면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오고요. 나머지 제일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만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만들었던 H1과 H2라는 두 개의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값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H1과 H2에 의해서는 마이너스 1, 1로 이동을 하고요. 2분의 3, 2분의 1은 1,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하고요. 2분의 1, 2분의 3은 1, 마이너스 1로 2분의 3, 2분의 3은 1, 1로 이동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x1, x2 2차원 공간에 있었던 4개의 점들을 h1과 h2라는 2차원 공간상으로 다시 한번 매핑을 시켰어요. 그런데 매핑을 시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선식을 만들어서 동그라미와 주황색 네모를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 식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1 더하기 h2 빼기 1은 0이라는 식이 되겠고요. 똑같은 이제 함수를 활성함수를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해보자면 결국은 최종적인 아웃풋 노드에서는 파란색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로 주황색 네모는 이 플러스 1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간상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원래 공간상에서는 선형 분리가 불가능했습니다. 난 쉐퍼업을 했는데 이게 H라는 이 히든 노드에 의해서 퍼셉트론에 의해서 분리된 공간상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 파트가 파란색하고 동그라미와 네모가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공간에서 비선형으로 선형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한 데이터셋을 부분들을 선형적으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선형 분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MLP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포뮬레이션을 써보면요. 이제 히든 노드의 앞단에, 첫 번째 히든 레이어의 앞단에 들어가는 J번째 AJ는 첫 번째 히든 노드에서의 가중치와 J번째 히든 노드와 I번째 입력 노드 사이의 가중치 곱하기 XI가 되겠고요. HJ라는 거는 여기서 만든 AJ를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활성 함수는 지금 식으로 보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웃풋 노드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다시 결합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널 아웃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얘는 이제 리그레션 관점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아까는 이 y에다가 액티베이션 한 번 더 썼던 분류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그 일반화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보면 아까 퍼셉트론에서 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가지고 살펴보면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히든 노드와 아웃풋 노드 사이의 가중치는 결국은 이 WJ의 괄호의 2 제곱배에 해당하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정답과 노드의 이 MLP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에 비례해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노드와 이제 첫 번째 인풋 레이어와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사이의 가중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뭐가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실제 값과 추정된 값, 네트워크에 의해서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크느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가중치에 연결되어 있는 입력 노드의 값이 얼마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가중치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그레디언트가 결정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러 백프로파게이션은 이제 이게 이그젠플이거든요. 만약에 아까는 완벽하게 이제 답을 알고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금 여기서 보면 숫자를 랜덤하게 써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해당하는 파트는 이 x 첫 번째 식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히든 노드 1, 1, 0이니까 x1 더하기 x2는 0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고요. 두 번째 있는 식은 여기에서 또 다른 걸 보면은 0 곱하기 x1 더하기 1 곱하기 x1, x2 빼기 2라는 식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값이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아웃풋 노드를 그냥 여기서는 이 1, 1, 1로 그냥 연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파란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의 가중치로서 우리가 y 값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x1이 2분의 1이고 x2가 2분의 1이니까 0.5, 0.5, 0.5, 0.5를 집어넣으면 a1은 1, a2는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그걸 가져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집어넣으면 h1은 0.269, h2는 0.818이 나오고요. 그걸 다시 여기다 계산을 하면 뭐 2.087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이 업데이트를 우선 해주면 히든 레이어하고 아웃풋 레이어 사용해서는 아까 보셨듯이 y 빼기 y 햇 곱하기 h에 해당하는 부분에 에타를 집어넣는 거니까 학습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학습률을 0.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비교했을 때 값은 전부 여기서 랜덤하게 잡았을 때 값이 1, 1, 1이었거든요. 근데 해당하는 값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되면 1.029, 1.089, 1.10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히든 노드 1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면 원래는 110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요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001, 1.011 둘 다 1.011입니다. 0.021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히든 노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예시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데이터 포인트들을 번갈아 가면서 제공하면서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최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것을 이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피처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근데 그럼 이게 왜 작동을 하느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어떤 파트가 지금 남아있는 거냐면 y
빼기 y 햇의 비례해서 움직이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빅 에러일 경우에는 빅 체인지로 웨이트의 빅 체인지로 귀결이 된다. 이게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변화량이 여기에 비례를 하니까 y 빼기 y 햇의 비례를 하니까 이 차이가 크면 빨리빨리 웨이트로 움직여라. 이 차이가 작으면 해당하는 변화량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에러가 점점 0에 가까워질 때까지 학습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학습을 중단시켜야 되느냐? 첫 번째, 이론적으로는 그냥 y가 전부 y는 y 햇이 됐을 때 중단을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종료 장치를 걸어두는데요. 첫 번째, 웨이트의 변화량이 매우 적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3승, 4승 이하일 때, 또는 독립된 검증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오분류율 또는 회귀 모형에서는 예측 오차가 일정 수준 이하 또는 이하로 떨어졌을 때, 또는 에폭이라는 개념을 퍼셉트론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에폭을 충분히 많이 사전에 정한 만큼 도달했을 때 이러한 이 스탑 크라이테리언이 그러니까 종료 조건이 이것 중에 하나만 만족해서 종료를 하는 오어 조건으로 보통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학습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터레이션을 충분히 많이 하게 되면 에폭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오버핏이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형 회귀 분석을 할 때도 데이터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y는 fx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요 엡실론이라는 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이즈인데 이 노이즈들까지도 외워버리는 게 바로 오버피드 현상입니다. 그래서 에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학습 에러는 낮아지지만 검증 에러는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적당한 지점에서 끊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에러를 트래킹하거나 이터레이션을 이제 이제 너무 많이 하지 않게 걸어두거나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컴플렉시티, 히든 레이어의 수, 히든 노드의 수를 줄여주는 게 바로 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강의, 다별량 분석 강의를 통해서 이건 뉴럴 네트워크 2라고 되어 있는 이제 인터넷의 자료를 보시면 구글 검색을 하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는데요. 딱 두 개 했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퍼셉트론 했고요. 피드 포드 뉴럴 네트워크 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 구조들이 사실은 이 페이지가 끝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까지 또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퍼셉트론과 피드 포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공신경망의 맛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뭐 따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대학원 진학을 하거나 뭐 외부 스터디를 하거나 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는 뭐다? 바로 이 퍼셉트론의 구조입니다. 퍼셉트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쌓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굉장히 추천을 해주고 싶은 강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강의보다 시각적으로 훨씬 더 예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강의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습니다. 첫 시간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유튜브의 3블루 1 브라운 뉴럴 네트워크 강좌를 꼭 다 보시길, 이거 4개 합쳐봤자 1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꼭 다 보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분의 강좌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떠나서 딥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수식을 몰라도 직관으로서 그림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두 강좌는 여러분들이 꼭 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퍼셉트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